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 주권과 정의 등 민주주의 가치를 재생하고 회복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권력자의 권한 남용이 일어날 경우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 파면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그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상진 익산발전연구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현 분산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지난 4일 많이들 기다렸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12.3 계엄 선포 122일 만이었는데요. 대통령의 파면의 의미를 좀 간략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어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과 114쪽에 이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네. 마치 이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예시문에 대한 정답인 것처럼 아주 명문장이어가지고 네.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만 어떤 그릇된 지도자를 선출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아주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판결문 첫 문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헌법 제1조 1항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국민의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갖은 문제들 또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비정상적 그 국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으로 바로 세우고 또 상식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를 재건하는 데 시작이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주현 대표께서는 이 파면의 의미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도 고 대표님 의견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도 아까 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헌법 제1조에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이제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이 이번 파면으로 재차 확인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파면 결정은 저희 이제 물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이치와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이제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또 한남동 또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등지에서 극한의 추위와 공포에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국민들에게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 장면을 보면서 국민이 승리했고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정의가 이겼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강 작가가 얘기했던 역사는 때때로 곁으로 흐르지만 결코 역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그 노벨상 수상 소감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파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저희 국민들로서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회가 이제 탄핵 소추를 한 이후에 법조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제 당초 예상하기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쉽게 나올 거다. 너무 그 위헌 위법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건 뭐 한 달이 채 안 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일은 좀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이제 그렇지만 오래 걸렸지만 또 판결의 내용, 결정의 내용을 보면 아까 고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군더더기 없는 어떤 명문으로 해서 8대 0으로 탄핵을 결정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나름대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 대표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이후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64일 만에,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1일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기에 재판 초기에 주심 재판관께서는 이 사건을 가장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보면은 피청구인, 즉 변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증인들을 신청하거나 또는 어떤 변론 재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또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키라는 어떤 주문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선입선출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해서만 집중 심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났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한 30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탄핵이 먼저 소추가 됐던 건들을 먼저 처리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소추가 됐던 그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어떤 전 국가적인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비춰지면 안 된다. 또 하나의 갈등의 요소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들 때문에 아마 전원일치라는 그런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기의 과정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께서도 이렇게 예상보다 달리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 대표님이 그 전체 기일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이제 윤석열 탄핵 결정 같은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고 보통 38일이 소요됐습니다. 네. 이는 이제 전 대통령들 탄핵 사건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일이 소요된 거에 비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된 걸로 그렇죠. 판단됩니다. 저도 이제 온 국민이 이제 목격자인 이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 판단을 지연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좀 의문이 들었고 좀 불만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제 아까 고 대표님 판결문을 말씀하셨지만은 판결문에서 봤듯이 이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은 위반 여부는 헌법과 이제 법률뿐이 아니고 또 이번 사건이 가지는 한국의 이제 민주주의와 또 헌법 질서에 대한 그 깊은 또 고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순히 이제 이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깊은 고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파면이 이제 결정이 된 이상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 던져진 어떤 과제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탄핵 이후 탄핵에서 빚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우리 사회가 가뜩이나 이제 지역 간이라든지 세대 간이라든지 또는 남녀 성별 간이라든지 또는 이념 간의 갈등이 매우 큰 그런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양극화도 더 심해져 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또 반탄, 탄핵을 반대하는 측 간에 이 갈등이 굉장히 크게 달했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은 건 정말 다행입니다만 거의 뭐 그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이 갈등이 극심화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이 통합의 주체가 뭐 국가도 돼야 되겠지만 정치권도 돼야 되겠지만 또는 우리 시민단체도, 우리 성숙된 시민단체도 이 통합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성숙된 시민의식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유행했던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보면 어떤 누군가에게 그 권능이라는 것이 부여졌을 때 그 권능을 100% 행사를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에는 대통령도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한테 계엄 발동권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권한 행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런 권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좀 더 인정하고 이런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권능을 마구마구 행사하는 게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번에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정치권이 대화가 안 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그 판결문을 보면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런 얘기를 담습니다. 내용에 물론 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 그 반목을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네. 그런 방법들을 먼저 해야지. 이 계엄이라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황에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어떤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계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요지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치가 지금 실종된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또 갈등이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결정문에서도 보면은 정치권에 대한 어떤 준엄한 지적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이주연 대표께서는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과제들이 이 탄핵이 남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계엄 선포로 인해서 뭐 민주주의가 좀 후퇴가 됐고 아까 고 대표님 말씀대로 이 국민 그 분열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단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이제 경제 문제도 가장 시급한 그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정치적 과제로는 이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 안정적인 이제 지도 체제를 구축되는 것이 좀 선행돼야 되고 정치 세력과 좀 화합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 문화 정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과제로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시급한데 특히 그 예산의 그 조기 집행과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또 상인들을 지원하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과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 간 갈등 치유와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권 보장 문제 그리고 또 기후 대응 등 사회적 개혁 과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숱한 과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해결 과제와 관련해서 이제 탄핵 결정이 되자마자 이 개헌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문제가 이제 그동안에서도 쭉 있었지만 특히 이번 그 탄핵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이 과제들을 해석하는 어떤 그 최고의 수준으로 봐서는 이제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러나 이 개헌이라는 것이 참 어렵기 짝이 없는 일을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개헌을 많이 추진해봤던 번번이 실패를 했고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벌써부터 이제 개헌이 요구가 되는 반면에 또 반대를 하고 각 정파 간에 여러 가지 이 다른 의견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께서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어느 내용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 계엄 사태를 보더라도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점하는 그런 권력 분점형 개헌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늘 정치적 논리 때문에, 정치적 상황 논리 때문에 개헌이 이제 뒤로 밀리고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어떤 예상치 못한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어떤 필요성도 일각에서는 인정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또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게 지난 개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라는 어떤 기관, 네. 조직의 역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공수처법이 너무나 허술하게 제정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빈틈이 있다라고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권한이 없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법원에서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조차도 이게 이제 각하가 될 수도 있을 네, 차측 그런 문제가 최악의 있었죠. 경우에는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자칫 부실하고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조 과잉이라고 하는 어떤 오류인데 마찬가지로 개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이제 60일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60일 이내에 개헌을 어떻게 촘촘하게 우리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건데 60일 만에 어떻게 이것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칫하면 졸속에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대선 이후에 네. 60일 6월 3일 대선 이후에 충분한 정당 간의 어떤 협의 그리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한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의 내용을 잘 다듬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자.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주현 대표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기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헌법이 이제 87년도에 개정이 돼서 뭐 거의 한 40여 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사회 변화도 많이 있었고 많은 그 새로운 그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 상황도 많이 변경이 됐는데 불구하고 40여 년간 지금 헌법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번에 꼭 그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헌법 개정 시기나 이 문제는 그 이번에 최근에 뭐 우원식 의장님이 그 대선 이거 조기 대선에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아까 고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 현재 그 내란 종식을 시키고 그 대선이 완료된 후에 그 새로운 그 정부에서 그 개헌 논의를 해서 시작을 하고 그 개헌 국민투표도 저도 아까 똑같이 네.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이 특히나 대통령의 어떤 그 불이한 계엄 선포로 인해서 중도에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참 여기에서 노정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조기 대선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어떤 시대적 의제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그 대통령을 선택할 때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라. 이런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고 대표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적 의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얼토당토하는 계엄 때문에 우리가 지금 12월 3일 이후로 전 국가적으로 모두가 정치에 지금 매몰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모두를 다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일각에서 1929년도 경제 대공황의 원인이 됐던 그런 과정들을 지금 그런 전철을 되밟고 있다라고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경제적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우리 내수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조기 집행뿐만이 아니라 추경도 빨리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최우선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자. 특히나 세계 경제적인 어떤 충격, 트럼프 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참 경제 규모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위기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어떤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정치 사회적 전반적으로 많은 의제들이 있겠지만은 어제 그 JTBC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걸 봐도 경제 안정이 일단 제일 1순위로 꼽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더구나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들은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물론 정권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일 우선하는 거는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빨리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인데요. 자, 지금 대선이 그러면은 지금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50일 가량밖에는 지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각 정당들이 바빠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각 정당의 후보들이랄지 경선 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개략적으로 좀 더듬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상진 대표께서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쪽에 어떤 경선 일정과 후보들도 좀 일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은 4월 14일 날 그 네.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네. 4월 14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선거인단 모집을 합니다. 네.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해서 4월 23일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회 경선이 한 4차례 벌어집니다만 1차, 2차, 3차, 4차에 나눠서 벌어집니다. 먼저 1차는 충청권, 네. 2차는 영남권, 3차는 호남권, 4차는 수도권, 강원, 제주 이렇게 해서 이제 4차가 사실상 슈퍼위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경선을 갖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네요. 네. 그러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아주 그 응축해가지고 이 네. 행사를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 확정은 5월 1일 날 네.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분은 우리 김두관 전 경남지사께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셨고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곧 사퇴를 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고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네. 또는 또 김동연 현 경기지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김용록 전남지사는 이미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받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역시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독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경선 참여가 좀 어려울 거라 이런 전망이 많죠. 개혁신당은 좀 어떻습니까?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네. 후보로 확정이 됐죠. 거기는. 네. 이준석 대표 혼자 이제 이미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주연 대표께서는 조국 혁신당과 국민의힘 쪽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은 완전 국민 경선제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해서 지금 현재 뭐 민주당의 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선 방식이 이제 실현될지 여부는 민주당의 결정과 이제 민주제형 내에 협력이 있어야 가능할 거로 생각돼서 앞으로 조국 혁신당의 경선 일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항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경선 일정이랄지 또 후보 선출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좀 복잡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또 뭐 출마 선언한 걸 제가 TV에서 보고 왔고 또 김문수 장관도 뭐 장관직을 사퇴하고 아마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또 광역자치단체장인 또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도 뭐 출마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한 것 같고 기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뭐 출마를 해서 뭐 진짜 춘추 전국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각 정당들마다 이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성진 대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참 압축된 경선 일정으로 해서 최대한 압축해서 경선을 하는 그런 일정을 만들어 놨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경선을 끌어서 어떤 흥행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 야권의 어떤 그 정사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진보 성향 정당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당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범진보 단일 후보를 내자.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아까 그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이미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 로드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범진보 세력의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 경선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진보 세력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를 그러면 다 포용을 할 것이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올 것이냐,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뭐 좋은 말씀이기는 하나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일정이 촉박하기는 합니다. 예. 네, 한 50일 남짓밖에 지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 이제 상황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이제 5월 초순이면 네. 후보가 선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자 조국혁신당은 이제 국민 경선, 완전 국민 경선을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이 대표님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범진보 연합 후보를 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뭐 조국혁신당은 저 오픈 프라이머리 뭐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민주 진보 진영의 당선을 도와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지난번 선거 대선 때 정의당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73% 차이가 나서 상당히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만큼은 조국혁신당이 이 어떤 그 정권 재창출, 아니 정권 교체, 이것이 제1순위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목표를 내세운 것을 보면 조국혁신당의 어떤 이번 선거에서의 자세나 태도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앙에서는 대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경선을 치러야 되고 후보를 또 선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이것이 국가 의제로 돼서 그야말로 헌법적 가치 누구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지금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이 뭐 계속 이 정권으로 유지가 되든 이 정말로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이 국가의 제일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의 어떤 절박한 국가적 의제는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대표님, 어떤 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의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 현재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은 뭐 새만금 이후로 제대로 된 국책 사업 하나 우리가 지금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정에 책임지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지역을 대표하시는 정치인들께서 좀 머리맞대고 뭔가를 아웃풋이 분명한 그런 어떤 논의의 출발점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마침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즉 과거에 이제 대통령실이죠. 지금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 또는 네. 뭐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역량을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다 한다고 하면 네. 우리 이 대표님은 뭐 공직에 계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풍찬 노숙의 세월일 겁니다. 인사상 또는 예산상 전혀 우리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바도 없고 그들의 어떤 배려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봄볕이 좀 드려지겠구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연말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이 문제에 전 국가적인 역량을 다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제1 사업으로서는 하계 올림픽 유치, 국가적인 지원 체제 이것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이주연 대표께서는 어떤 게 지역적 측면에서 국가 의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몸담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전북 지역의 그 대선 주요 의제로 아까 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2036년 네. 하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그 인프라 확충과 또 새만금 개발 사업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등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의 정상화와 또 이제 광역 교통망 구축 등 9대 분야 74개 과제를 발굴해서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하계 올림픽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광역권 교통망 확충, 새만금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현안 사업으로서는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우리가 한번 훑어 봤습니다. 얘기를 참 많은 얘기들이 좀 오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그 새로운 정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대표님. 예, 12월 3일 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한 국민들께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국난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가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국민의 역량으로 국민의 지혜로서 이 국난을 극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극복을 해서 우리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가장 빠른 길은 서로 간에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해서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다시 한번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토대를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식과 정직 그리고 신뢰 이런 것이 기본이 돼야 사회적 자본이 아주 높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대표님 정리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탄핵 정국의 혼란과 공백은 극단적인 양당 체제와 정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저는 통합의 정치를 앞으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그 염원과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번 그 탄핵 정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승리했고 국민들은 앞으로 혁신의 길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제 군사 호남의 경우에
앞으로 그 민주당과의 그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정치적 다양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들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쉬고 차별 없이 법치주의가 평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 어디에서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상진 익선 발전연구소 대표, 이주현 군산경제연구소 대표,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